최근 MIT 강의실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20개국의 유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교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국가의 부는 땅속에서 오는가, 아니면 길 위에서 오는가?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자원이 곧 국력입니다.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죠. 그 말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국 유학생을 향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우리가 가진 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도 학생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것, 석유보다 귀하고 금보다 강한 자원. 100조를 줘도 살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힘. MIT 강의실을 뒤흔든 그날의 한마디, 세계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나단 헤일리입니다. MIT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곳에서 30년 동안 강단에 서왔습니다. 오늘 아침 정확히 9시 30분. 저는 320호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미 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독일, 브라질,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강의실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교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젊은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조용히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국가의 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한마디로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으며 다른 이들은 펜을 들고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질문을 수없이 던져왔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답을 했죠. 천연자원, 석유, 가스, 광물,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정답이라 믿어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 줄 가운데 리아오시엔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단정한 인상을 주던 학생이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부는 지하자원에서 나옵니다. 석유, 히토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국가의 힘을 결정하죠.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고 저도 그들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 학생 정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10여 초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원은 결국 고갈됩니다.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짧은 두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세를 바로 세웠고 저 역시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벽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오래된 이론이 있습니다. 지리, 기후, 자원, 그리고 바다로의 접근. 이 네 가지가 어떤 나라는 부유하게, 어떤 나라는 가난하게 만든다는 이론이죠. 잠시 멈춘 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 그것을 바꾸었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자원이 부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르쳐왔습니다. 그 이론으로 논문을 쓰고 강의했고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라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하지만 그들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가난하고 자원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죠. 반대로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지만 그들은 부유하고 안정적이죠. 특히 한국.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된 걸까요? 저는 수개월, 어쩌면 1년 가까이 이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아오시엔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명도 받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 답은 명확합니다. 모든 건 자원에서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은 석탄과 철에서, 현대 문명은 석유와 희토류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자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문명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 기기를 보세요. 여기에는 중국에서 채굴된 17가지 희토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없다면 휴대폰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자원이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주장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리아오시에는 칠판 앞으로 나와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자원의 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하죠. 이 세기는 자원을 통제하는 나라들의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러시아 학생 세르게이 노비코프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잘못된 듯한 찜찜함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스턴 항구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는 망했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일어섰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걸까? 그때 정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정민우가 뒷줄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교실 옆쪽으로 걸어가 제가 강의 자료를 두던 곳에 기대어 있던 커다란 세계 지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폭이 2m쯤 되는 지도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자원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길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다로 향하는 길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리아오시에는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우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아시아 동쪽의 작은 반도 위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다. 제 나라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석유도, 철광석도, 구리나 금도 없습니다. 희토류도 거의 없어요. 리아오시엔이 말한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는 한반도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해, 남해, 동해. 세 개의 바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이 바다들이 세계로 향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그의 손짓 하나하나를 따라 이해할 수 있었죠. 1960년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팔자원이 없었고 수출할 석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바다를 통해 팔기로 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내려놓고 리아오시엔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자원의 대체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통로로 삼았죠. 바다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습니다. 리아오시엔이 쓴 자원의 힘 아래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연결. 그는 여전히 칠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원은 소유에 관한 겁니다. 석유를 소유하고 가스를 소유하고 광물을 소유하죠. 하지만 바다는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를 다른 곳과 이어줍니다. 우리는 소유 대신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학생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부산항을 예로 들어보죠. 세계 5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매일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드나듭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철강, 전자제품이 실려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교실을 천천히 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로 이어지는 길을 뚫었습니다. 그 길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빠르게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아오시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그거 듣기엔 좋네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낭만주의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는 민우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무역국가죠. 하지만 그 바다를 스스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 해상로를 직접 방어해 본 적이 있나요? 강의실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몸을 굳히고 눈을 피했습니다. 없죠. 리아오시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항공모함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미 해군이 떠나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건 독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는 교단 앞으로 다가와 칠판 옆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약하죠. 당신들의 번영은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일시적인 반짝임일 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일본인 학생 하라 다케시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침착했습니다. 턱 근육이 굳어 있었지만 호흡은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리아오시엔의 말에도 일정한 논리는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체계에 의존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해상 안전은 미 해군의 순찰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조용히 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요르단 출신의 카림 알사파였습니다. 카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한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리아오시엔이 그를 돌아보며 비웃듯 미소 지었습니다. 카림, 당신은 작은 나라들의 현실을 알잖아요. 강대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걸. 그러나 카림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나라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965년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7,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을 주고 대신 16km의 해안선을 얻었죠.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거대한 사막을 포기하고 해안선만 얻었다니 누구나 그걸 불리한 거래라 여길만 했습니다. 그 해안선이 바로 아카바항입니다. 카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가 넘겨준 땅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요르단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안선이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켰으니까요. 요르단에게 바다는 석유보다 훨씬 더 큰 가치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들으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아오시엔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두 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아오시엔의 자원의 힘, 그리고 정민우의 연결.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이론이 단 한 아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민우가 다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리아오시엔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리아오시엔도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자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죠. 요르단 이야기는 흥미롭네요. 리아오시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걸로 전체 이론을 증명할 순 없어요. 그는 교실 옆에 세계지도로 걸어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우리도 바다가 있습니다. 황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세 개의 바다에 접하고 있죠. 우리는 해안 강국입니다. 중국은 내륙 국가가 아닙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도 위에 긴 해안선을 보면 그의 말은 일견 타당해 보였죠. 하지만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리. 중국에는 바다가 있죠. 하지만 그 바다들은 열린 바다가 아닙니다. 리아오시엔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막혀 있다니? 민우는 지도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남중국해 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바다는 수많은 분쟁이 얽힌 곳입니다. 여러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죠. 이건 자유로운 길이 아니라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좁은 통로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동중국해 역시 일본과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도 긴장이 있죠. 결국 이 바다들은 세계로 향하는 열린 길이 아니라 벽이자 경계입니다. 민우는 몸을 돌려 교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과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와
동쪽으로는 일본과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방향이 길이고 그 길이 세계와 우리를 잇습니다. 그는 다시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내륙국가의 비극. 현재 세계에는 44개의 내륙국가가 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바다로 나가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는 칠판에 간단히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자원을 가진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금, 석유, 희토류가 있더라도 그것을 세계 시장으로 옮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나라의 국경을 통과해야만 하죠. 민우는 손에 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마치 황금 감옥과도 같습니다. 자원은 있지만 세상으로 나갈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아오시엔조차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감옥을 피해갔습니다. 우리는 내륙국가는 아니었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대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통해 우리는 무한한 수출 경로를 만들었죠. 그 경로들이 우리의 석유가 되었고 그 경로들이 우리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세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몽골,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파라과이 모두 내륙 국가들이었고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한국 대부분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부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민우가 말한 연결이 정말 핵심일까? 그때 리아오시엔이 이를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지 운이에요.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 위치에 태어난 게 행운이었을 뿐이죠. 그건 성취가 아니라 우연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리. 지리는 우리에게 바다를 줬지만 그 바다를 어떻게 쓸지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리아오시엔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항구를 세우고 배를 만들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산업을 만들었죠. 우리는 스스로 세계 무역망에 연결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바다를 통해 우리는 기술을, 제품을, 그리고 문화까지 세계로 보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그리고 한국의 음악과 영화, 음식까지 모두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교실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카스 바움, 독일 학생이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처음엔 그 혼자였지만 곧 브라질의 미겔 산토스가 그리고 인도의 아누슈카 메논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교실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리아오시엔의 주장을 지지하던 학생들마저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소리는 벽을 울렸고 강의실은 하나의 거대한 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아오시엔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미세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죠. 저는 칠판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세 개의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의 힘, 연결, 내륙 국가의 비극. 저는 분필을 집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원이 곧 부다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 신념 위에 강의와 논문과 책이 쌓였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그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한국의 바다, 스위스의 기술, 싱가포르의 무역로. 이 모든 예시들이 제게 다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이미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연결. 저는 분필로 자원의 힘에서 연결로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변화.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고요를 가르듯 울렸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제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쓰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분필이 들려 있었죠. 제가 적은 단어, 변화, 가 자원의 힘과 연결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힘 위에 가로선을 그었습니다.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흰 선 하나로 지난 30년간의 신념을 관통했죠. 그 다음 가로질러진 문구에서 연결로 향하는 굵은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모든 학생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자원 연결. 칠판을 마주 본 채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믿어온 이론을 버립니다.
순간 교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학생이 숨을 들이켰고 리아오시엔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자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결해서 나옵니다. 저는 칠판에서 몸을 돌려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희토류도 없죠. 하지만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옆 벽에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국이며 자동차와 전자기술로 전 세계와 경쟁합니다. 그때 저는 리아오시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땅 밑에는 석유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부의 원천은 땅속이 아니라 세계와 이어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저는 카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림이 이야기했죠. 요르단은 7,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을 포기하고 대신 16km의 해안선을 얻었습니다. 그 땅에는 석유가 있었지만 요르단은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이라 했지만 요르단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안선이 세계로 이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으니까요.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글씨를 썼습니다. 한국, 자원이 아닌 지리를 통해 세계를 바꾼 나라. 글씨를 다 쓰고 돌아섰을 때 민우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 표정엔 자부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리아오시엔의 얼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혼란과 깊은 사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요.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요, 리?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도전이 아닌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길을 찾으세요, 리. 연결을 만드세요. 중국은 이미 1대1로를 통해 그 길을 열기 시작했죠. 좋은 출발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원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길로 세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철도, 고속도로, 항구를 만들고 무역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그것이 21세기의 강국이 되는 길입니다. 그때 교실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컸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며 손뼉을 쳤죠. 독일의 루카스 바움, 브라질의 미겔 산토스, 인도의 아누슈카 메논, 심지어 리하오시엔의 초반 주장을 지지하던 러시아의 세르게이 노비코프까지 모두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리하오시엔은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번엔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새로운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다시 보았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지워진 자원의 힘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낡은 이론과 새로운 이론이 한 칠판 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창가로 걸어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의 전경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한 배들, 하늘로 솟은 크레인들이 질서 있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는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왔어요. 그의 말은 낮았지만 교실 전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리하오시엔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 앞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중국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연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아오시엔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닿았습니다. 중국은 자기 길을 찾을 겁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1대1로는 그 시작이에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연결의 길, 그게 미래입니다. 그때 카림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바다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입니다.
바다에 닿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이 그걸 배웠고 한국도 배웠죠.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요르단, 중국, 한국,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이제 같은 이해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마지막 한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의 진짜 자원은 바다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잦아들며 다시 일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도 앞에 모였고 누군가는 부산항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민우, 리아오시엔, 카림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교실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났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연결의 경제학.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며 여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흥분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논쟁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조금 전의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문 근처에서는 독일의 루카스 바움이 브라질의 미겔 산토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인도의 아누슈카 메노는 휴대폰 화면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제가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학생은 내륙 국가도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남학생은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로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고 했죠. 저는 가능한 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조금 전의 순간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리아오시엔의 논리, 민우의 반박, 카림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칠판 위에서 제 이론을 스스로 지워버린 그 장면. 학생들은 하나둘 교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명씩, 이내 둘, 셋씩 무리를 지어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잠시 후 교실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보스턴 항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물결은 잔잔했고 회색빛 바다 위로 배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모두 무언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배들을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야 너머로 더 많은 배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배들은 전 세계의 상품을 실어 나르고 있을 겁니다. 아시아의 전자제품, 유럽의 자동차, 남미의 식료품, 방글라데시의 의류, 중동의 석유. 서로 다른 대륙에서 온 물건들이 바다 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민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원은 나라들을 나누지만 바다는 그들을 연결합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경계로 갈라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경계를 허뭅니다. 바다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그 글씨들은 제 생각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연결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흔적을 다음 수업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질문하고 다시 생각하길 바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문서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연결의 경제학. 그 제목이 지금의 생각을 가장 잘 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부는 땅속의 자원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오늘의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시선을 들어 벽에 걸린 부산항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부두에 줄지어 선 배들, 그리고 하늘로 솟은 크레인들. 그 풍경은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가고 다른 나라의 자원이 바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흐름, 그 순환이야말로 부의 진짜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는 항만과 철도를 확장하며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도 자신들의 바다를 이용해 새로운 연결의 기회를 찾고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원이 아니라 길입니다. 연결의 의지입니다. 학교의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겐 그 평범함조차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워진 자원의 힘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서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MIT의 320 강의실에서 경제학의 새로운 시선이 태어났습니다. 부와 힘,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다시 정의하는 연결의 경제학. 자원은 경계를 나누지만 바다는 인류를 연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교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얀 분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결의 경제학. 오늘 그 이론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